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데스크는 특별 기획 취재로 시작합니다. 지난 7월 1일 민선 8기가 출범했습니다. MBC 기획탐사 취재팀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장이 취임 이후 가장 먼저 또 가장 많이 한 일이 뭔지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를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 이제 취임한 지 석 달 된 전국 지자체장들의 집무실 모습입니다. 그냥 보면 별 특징이 없어 보이지만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자체장 취임 이후에 새로 단장됐습니다. 멀쩡한 집무실을 뜯어 고치는가 하면 의무 사용 연한이 한참 남은 가구를 새로 교체하기도 했는데요. MBC 전수조사 결과 특히 단체장이 새로 바뀐 지역의 약 80%가 이렇게 돈을 썼습니다. 무려 1억 원이 넘는 세금을 쓴 곳들도 있었습니다. 먼저 남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2년 만에 시장 소속 정당이 바뀐 경기도 성남시. 2층에 있던 시장실을 4층으로 옮겨 새로 꾸몄습니다. 비용은 1억 9천만 원. 새 시장이 쓸 책상과 의자, 회의용 탁자, 소파와 옷장까지 2,300만 원어치를 새로 샀습니다. 시장실을 옮긴 이유는 업무 효율성. 시장실이 2층에 있어 잦은 주민들의 집회로 경비에 직원들이 동원되는 일이 많아 더 높은 곳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2층에 계실 때는 연립시장실 100명이었어요. 8기 들어서는 분명히 방향이 다른 거고 업무 효율성을 더 따진 거거든요. 새 시장실은 취재진에게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공개가 안 돼. 네, 저희 비서진 분들이 들어오셔서 외출하실 때는 잠겨있는 상태여가지고. 전임 시장이 쓰던 2층 시장실은 어떻게 쓰일까? 찾아가 보니 책상과 탁자, 의자와 냉장고 같은 집기들이 그대로 남겨진 채 먼지만 쌓이고 있습니다. 각종 비품을 담은 상자 수십 개도 벽면 가득 쌓여 있습니다. 불과 4년 전 전임 시장 취임 때 샀던 물건들입니다. 일단은 다시 재활을 하든지 기부하는 경우도 있고 다시 재배치하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장실 옆에는 지난해 말 5억 원을 들여 새로 만든 영상회의실과 재난 상황실도 있는데 역시 옮기거나 용도를 바꿔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시장실 바뀌고 위치 바뀌고 하면서 약간 용도가 애매해져 있는 부분이긴 하네요. 예. MBC는 신상진 성남시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하고 시청을 찾아가 6시간 넘게 기다렸지만 끝내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시장님 혹시 가셨나요? 아직 안 계세요. 개인 일정 같은 저는 알 수가 없어서요. 지은 지 40년이 넘은 서울 강북구청. 2층 민원실에 가보니 창구 테이블이 낡아 여기저기 갈라져 있습니다. 화장실 세면대도 도장이 벗겨졌고 수도꼭지도 심하게 부식돼 있습니다. 이순희 구청장 취임에 맞춰 낡은 청사에서 가장 먼저 고친 곳은 구청장실이었습니다. 1억 600만 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하고 집기도 모두 새로 샀습니다. 시설이 낡아도 이만저만 낡은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정말 청장님은 이제 주민의 대표고 또 이게 우리 구의 얼굴이니까. 하지만 구민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구청장실은 아무나 못 들어가죠. 민원실이라든지 그리고 화장실이라든지 그게 우리 구청의 얼굴이 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서울 도봉구청 직원 휴게실에는 새 구청장 취임 후 안마의자가 생겼습니다. 340만 원짜리인데 당초 신임 구청장실에 놓으려고 샀다가 MBC가 정보 공개 청구를 한 이후 위치를 옮겼습니다. 현재 청장님이 그게 여기 저 맞지 않다고 해서 옮겨놓은 거예요. 안마의자 말고도 구청장실에는 책상과 장식장, 회의용 탁자 같은 60개가 넘는 집기를 새로 들였고 리모델링 비용을 합쳐 1억 3천만 원을 썼습니다. 전국 243개 자치단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이렇게 단체장 집무실 공사를 하거나 집기 구매를 했고 올해 지방선거에서 단체장이 바뀐 166곳 중 131곳, 79%에 이릅니다. MBC 뉴스 남재현입니다. 지금 보신 이런 비용들 모두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그래서 허투루 쓰지 못하도록 가구를 비롯한 집기들은 한 번 사면 좀 오래 두고 쓰라고 책상은 8년, 의자는 9년처럼 최소 사용 기한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 8기 지자체장들은 이걸 지키고 있을까요? 이어서 윤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구 4만 6천 명의 강원도 횡성군. 신임 군수는 주민 소통을 내세우며 2층에 있던 군수실을 1층으로 옮겼습니다. 1호 공약이라며 당선되자마자 한 달 동안 1억 8천여만 원을 들여 군수실을 새 단장했습니다. 집기도 모두 새 겁니다. 책상 329만 원, 탁자 330만 원, 소파 490만 원, 100만 원짜리 무선 청소기에 냉장고, 전자레인지, 식기 살균 건조기까지 3,400만 원어치를 샀습니다. 이거는 다 새로 구매를 한 거죠? 맞아요. 새로 구입한 거죠. 전임 군수가 쓰던 집기들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찾아봤더니 산지 2년 된 의자와 4년 된 책상은 산하기관인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 가 있습니다. 소파 일부는 갑천면 사무소 민원실로 보내 군민들이 쓰고 있습니다. 억대가 넘는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이 비용을 군민들을 위해서 썼다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경기도 가평군은 새로 취임한 군수실에 4,600만 원을 썼습니다. 조금 스크래치가 난 부분 교체하면서 전수 교체하는 거로 좀 방향을 잡아서 하다 보니까 전임 군수가 쓰던 물건들은 지하 창고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구매 날짜를 확인해봤습니다. 회의용 의자는 2018년 1월, 책상 서랍과 군수가 쓰던 의자는 2019년 5월에 샀고 작년 4월에 산 보조 책상도 있습니다. 모두 사용에 문제가 없고 사용 기한도 한참 남았는데 창고로 내려보낸 겁니다. 군수가 바뀔 때마다 해온 관행이었습니다. 이런 걸 이렇게 물려쓸 수 있는 분위기는 안 되는 거예요. 군수들이 바뀌면 대부분 이런 기자재가 다 바뀌니까. 우리는 그냥 늘 그래왔었는데. 전남 순천시는 소파 등을 새로 사는데 2,200만 원을 썼는데 시장이 지시한 분위기 전환이 이유였습니다. 시장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깨끗하게만 하고 또 밝은 분위기만 좀 만들어줄까. 밝은 분위기에 맞지 않아 바꾼 흰색 소파는 물품 대장을 확인해 보니 사용 기한 8년 중에 4년밖에 안 지났습니다. 쓰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산하기관장이 넘겨받았습니다. VIP들, 출연자들이 할 때 거의 티타임을 여기서 하거든요. 불편함은 없습니다. 경기도 의왕시는 전임 시장이 쓰던 책상을 강당 앞 복도에 방치해두고 있습니다. 물품관리법 지침상 책상은 최소 9년을 써야 하는데 언제 얼마를 주고 산 건지 관리 기록이 없어 확인이 안 됩니다. 물품을 정리해 놓은 것 같지는 않다. 시장에서 물품 관리를 따로 해라. 이렇게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 밖에 다른 지자체들은 사용 기간이 남은 집기를 버리진 않았지만 쓸 곳이 없어 창고 같은 데 보관하거나 직원들이 물려받아 쓰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직원들은 그걸 사용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자기 쓰던 게 기존에 있기 때문에 굳이 남 쓰던 거를 가져와서 쓸 필요는 없겠죠. 현재 지자체장 집무실은 면적을 제한한 규제, 각종 집기는 사용 기한을 정해놨을 뿐 얼마를 들여 어디를 고치고 무엇을 사는지 등은 각 지자체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이번에는 MBC 단독 보도로 이어가겠습니다. 북한이 쏘는 핵과 미사일을 막기 위해 우리 군이 세운 독자적인 전력 증강 계획, 그걸 삼축 체계라고 하는데요. 먼저 북한의 도발 징후를 사전에 탐지해서 선제 공격하는 킬체인과 북한이 쏜 미사일을 공중에서 미사일로 요격하는 다층 미사일 방어. 마지막으로 북한의 공격 이후 우리도 북한군의 수뇌부를 타격해 공격 능력을 없애는 대량 응징 보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이 삼축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거듭 밝혀왔는데요. 그런데 MBC 취재 결과 정작 내년도 국방 예산에는 삼축 체계에 필요한 신규 사업 예산이 단 1원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력 증강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정동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F-35의 40여 대가 최대 무장을 장착한 채 밀집 대형으로 이륙을 준비합니다.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A는 북한의 도발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선제 타격하는 이른바 킬체인의 핵심 전력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2달 만인 지난 7월 국방부는 F-35A 20대를 추가 도입하기로 전격적으로 결정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시켜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것이 삼축 체계인데 그런데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는 이 F-35A 관련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입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조사 등을 할 수 없어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킬체인 등 북한에 대응한 삼축 관련 예산 중 편성되지 못한 건 이뿐만이 아닌 것이 방위사업청의 내부 문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적의 수뇌부를 무력화시키는 이른바 참수작전에서 특수부대 수송 등을 맡을 UH-60 특수작전용 헬기 성능 개량과 대형 공격 헬기 사업도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삼축 체계 고도화를 위해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려 했던 신형 무기 등 신규 사업 예산도 모조리 빠졌습니다.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에 대한 방어 체계 구축, 이지스함용 장거리 요격 미사일 구매, 230mm 신형 다련장 로켓 도입 등인데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겁니다. 삼축 체계 신규 사업의 예산이 삭감된 건 기획재정부 방침 때문입니다.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은 국방 분야도 예외 없이 일괄 삭감한 건데 국방부도 미처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내년 삼축 체계 예산은 5조 2천억 원. 총액은 전보다 늘었지만 이대로면 신규 사업 없이 기존에 결정된 무기나 중장기 사업 위주로 집행돼 전력 증강이란 새 정부 공약과는 거리가 있게 됩니다. 신규 사업 예산은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죠. 삼축 체계 강화를 말로만 강화한다고 했던 게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향후 국회 심의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도훈입니다. 핵무기의 선제적 사용을 이미 공식화한 북한이 오늘 유엔 총회 연설에서 미국을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의 핵 사용은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또 다른 정답이라고 강조했는데요. 18분 길이의 연설에 한국은 단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았고 아예 상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뉴욕에서 이용주 특파원입니다. 지난달 북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문을 보도한 북한 방송. 제발 좀 서로 의식하지 말며 살았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다.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으로 제시한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대응은 차치하고 한국은 이제 끼지 말라는 북한의 거칠고 적나라한 입장의 표현이었습니다. 북한은 전 세계 대사들이 모인 유엔 총회에서도 이를 재확인했습니다. 연설은 미국에 대한 포문을 여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동원된 한미훈련은 전쟁 도하선에 불을 붙이는 행위로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 제재는 강도적이고 극악한 결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핵무기 선제 사용을 공식화하면서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한 건 주권을 지키기 위한 또 다른 정답이라며 미국에 각을 세웠습니다. 국제시 정책과 군사적 공갈이 가중될수록 그를 억제하기 위한 우리 힘도 정비례하여 계속 강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18분 길이의 연설에서 한국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비판에 나섰지만 이미 외면하기로 작심한 입장만 되돌아왔습니다. Any attempt by the DPRK to justify its possession and potential use of nuclear weapons will not be recognized by international community under any circumstances. We totally reject the baseless and provocative statement made by the delegation of South Korea. We already made it clear to South Korea that we don't want to deal with South Korea. 북한의 유일한 대남 비난은 미국 적대 정책의 최선봉에 한국이 서 있다는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의도적인 외면을 방치할 경우 가뜩이나 좁아진 대화의 문을 열기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도 비속어 논란에 대해서 정치적 이익을 위한 국익 훼손이라고 비판하면서 민주당과 MBC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욕설 발언에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잇따랐습니다. 먼저 유충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국정감사 사전 점검 회의를 연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을 문재인 정권 5년의 적폐를 정리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대통령 해외 순방 자막 사건이라고 규정했고 민주당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익 훼손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실관계에 맞지 않은 부당한 정치 공세,
또 악의적 프레임 씌우기에는 철저하게 대응하고 바로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성과를 거듭 강조하며 이를 폄훼하기 위해 민주당이 막말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MBC에 대한 공격도 계속됐습니다. 다른 언론과 국민들이 윤 대통령의 발언을 바이든이라고 들은 것도 MBC의 자막 탓인 듯 주장했고 의원총회를 통해선 MBC를 편파 조작 방송이라고 비판하며 진상규명 태스크포스까지 만들었습니다. 또 내일은 방송을 관할하는 과방위 소속 의원들을 포함해 현역 의원 수십 명이 MBC를 항의 방문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 내부에선 MBC에 대한 비판과는 별개로 윤 대통령이 국회를 상대로 한 욕설에 대해선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김행 비대위원은 비속어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사과해야 한다. 국민에 대한 예의이자 야당에 대한 예의라고 밝혔고 하태경 의원도 비속어 논란이 2차적 이슈지만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이 저렇게 품위 없는 말을 사석에서 쓰나? 이런 의심을 하고 그래서 대통령에 대해서 크게 실망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이재호 상임고문 역시 미안하다, 잘못했다 하면 끝나는 것이라며 외교 문제로 번질 일도 아니고 여야 간 싸울 일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유충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순방이 외교 참사로 끝났다면서 책임자인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짓 해명에 더해서 언론 탄압까지 하고 있다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김건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에 대한 첫 해임안인 건데 민주당 의원 169명 전원이 찬성했습니다. 전혀 의견이 없었습니다. 만장일치입니다. 바로 국회에 제출된 해임안에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순방이 외교 참사로 끝난 만큼 주무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문제점으로는 지난 7월 나토 순방 당시 민간인 동행과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에 대한 조문 불발, 한미, 한일 정식 정상회담 개최 실패와 비속어 논란 등을 들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대통령실 외교안보 책임 라인에 제대로 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그간 대한민국이 쌓아올린 외교 성과는 모래성처럼 쓰러질 것입니다. 해임안 제출을 두고 국민의힘은 국정 발목 잡기라고 비판했고 박진 장관은 외교를 정쟁으로 삼는다며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다수의 힘에 의존해서 국익의 마지노선인 외교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여야는 대통령 비속어 논란을 두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거짓 해명에 더해 언론 탄압까지 나섰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오보로 국익이 훼손됐다며 정원 유착을 다시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조차 나서서 가짜뉴스를 언급하고 사과를 하시기는커녕 언론을 탄압하겠다라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건 적반하장, 후한무치, 이 단어로도 부족한 파렴치한 행태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도가 되기 전에 정치권에서 그 말이 나옵니까? 사실 음성 분석 전문가도 특정할 수 없는 단어를 특정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진상 발언은 타개해줘야죠. 고성이 오간 끝에 운영위는 20여 분 만에 파행됐습니다. 민주당은 박진 장관에 대한 해임안을 모레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진표 의장을 설득해 표결 상정 자체를 막겠다는 입장이라 국회의 긴장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중에 EXX라고 표현한 대목도 논란이 되고 있죠. 대통령실은 욕설로 들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질이 아니라면서 구체적인 확인이나 해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은 문제가 됐던 윤석열 대통령 발언의 앞부분에 나온 이 XX란 부분은 본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이번 사안의 본질은 동맹국 폄훼 시도라고 밝혔습니다. 순방 외교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우리의 최우방 동맹국을 폄훼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라고 기정사실화되는 것, 이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발언의 뒷부분에 대해선 자체적으로 전문가에게 의뢰한 결과라며 바이든일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럴 때 가장 근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여러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확인한 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한 전문가가 누군지, 공신력 있는 기관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욕설로 들리는 부분에 대한 해명과 사과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XX로 들리는 발언의 국회가 미국이 아니라 우리 국회, 그것도 야당을 지칭한 거라면 야당에 대해 욕을 한 게 되고, 이것만으로도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일각에선 한 발 더 나아가 욕설이 아니라 다른 단어란 주장까지 나오고 있고, 당일 윤 대통령을 수행했던 박진 외교부 장관은 욕설 부분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비속어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제가 들은 건 없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회가 이것을 승인을 안 해주면 어떡하나, 그런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바이든이냐, 날리면 혹은 날리문이냐도 여전히 논란이지만 욕설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네, 오늘 대통령실이 비속어 발언 보도의 경위를 설명하라면서 MBC 박성재 사장 앞으로 질의서를 보내왔습니다. 최고 권력기관이 이렇게 언론사 사장에게 직접 공문까지 보내서 보도 경위를 묻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조국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은 어제 저녁 순방 기간 중 보도에 대한 질의라는 제목의 공문을 MBC 박성재 사장 앞으로 보내왔습니다. 비속어 발언 보도와 관련해 MBC가 저널리즘 원칙에 부합해 보도했는지 확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6개 항목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전문가도 해석하기 어려운 발음을 어떻게 특정했느냐, 사실 확인을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쳤냐,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사실이 아님을 밝혔는데도 오히려 잘못 보도한 내용을 확대 재생산했다고 적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사실 확인 노력 없이 이루어진 보도로 한미동맹이 훼손되고 국익에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며 MBC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질의 형태를 띠긴 했지만 사실상 강한 항의와 추궁의 성격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이 언론 보도 내용을 문제 삼아 직접 항의성 공문을 보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표현의 자유에 근거하면 부적절한 거고요. 발언에 대한 취재 경위를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거는 언론 탄압의 하나로 볼 수도 있다. 여태까지 공부했던 그 언론 취재 시스템하고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 여당 차원의 압박도 이뤄졌습니다. 국회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어제 MBC 사장, 부사장, 보도본부장 중 한 명이 오늘 정오까지 의원실로 와서 경위를 설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BC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이의제기 제도가 있는데도 대통령실이 경위를 해명하라는 공문을 공영방송 사장에게 보낸 것은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압박으로 비칠 수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또 MBC 사장 등이 국회에 와서 보도 경위를 밝히라고 한 국민의힘 요구는 언론 자유를 제약하는 행위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올 초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물가 상승 관련 질문을 받고 욕설을 내뱉은 바 있습니다. 그는 해당 기자에게 직접 전화로 사과해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2011년 G20 정상회의 때 사르코지 당시 프랑스 대통령은 담소 중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사실이 보도돼 물의를 빚었습니다. 그 역시 네타냐후 총리에게 편지를 보내 사과했을 뿐 보도를 문제 삼진 않았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현업 언론 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비속어 논란에 대해서 사과를 하기보다 오히려 무분별한 언론 탄압에 나서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발언의 취지에 대한 해명이나 유감을 밝히지 않고 보도 경위를 규명하겠다고 하는 건 명확한 언론 자유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수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기자협회와 PD연합회, 방송기술인협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6개 언론단체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비속어 발언 파문과 관련해
한마디 유감 표명도 없이 언론 보도만 문제 삼고 나선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한마디면 될 일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키울 수가 있지? 영화 베테랑의 대사입니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전에 본인의 입부터 단속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부분의 언론사가 동일하게 듣고 쓴 단어를 13시간이 지나서야 아니라며 뒤집고 언론을 공격하는 건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140여 개가 넘는 대한민국 언론이 작당을 해서 동맹 훼손을 시도했다?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도대체 국민들을 뭘로 보고 이런 말장난으로 상황을 모면하고 회피하려 하는 것입니까? 단체들은 윤 대통령이 보도 경위에 대한 진상조사를 언급한 건 명확한 언론 탄압 시도라며 무분별한 언론 장악의 역사를 재현한다면 정권의 앞길은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조간신문 사설도 편집 기조와 관계없이 여권을 향한 비판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한국일보는 가짜뉴스로 돌려 대통령 실언을 가릴 수 있다고 믿는 여권의 태도는 태극기 부대와 다를 게 없다고 평가했고, 한겨레 신문은 여당이 공영방송을 손보겠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수 성향의 동아일보도 대통령이 직접 발언 맥락과 취지를 설명하고 깔끔하게 사과하는 게 상식적인 해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조선일보는 들리지 않는 대통령의 말을 자막으로 보도한 MBC는 근거를 밝히라며 여권의 공세에 보조를 마쳤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네, 그러면 뉴욕 현지에서 순방 취재를 했던 이정은 기자와 함께 쟁점들을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정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일단 이 논란에 발언을 취재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습니다. 저희가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당시 현장을 촬영했던 취재진 중에 한 명이 MBC 기자였다. 이 부분을 지금 여권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대통령실 취재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경호와 안전 문제를 고려해서 공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공동 취재단을 꾸리고 또 대통령실이 정해주는 순서에 따라서 취재 일정을 배정받게 되는데요. 네. 당시 행사장을 취재한 영상 취재팀은 2팀이었고요. 또 두 팀이니까 한 팀에 2명이니까 4개 매체에 4명이 참여했습니다. 예. MBC 영상 기자는 이 중에 한 팀에 속해서 촬영을 담당했었습니다. MBC 영상 기자가 포함된 촬영팀이 자리 잡은 곳 앞을 윤석열 대통령 일행이 지나쳤고요. 이 과정이 카메라에 녹화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MBC 영상 기자가 이 장면을 찍게 된 건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 촬영하고 또 각 방송사에 전송하는 과정 모두 짜깁기나 왜곡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방송사가 순서에 따라서 촬영을 하고 그것을 다른 방송사에 이제 공유를 할 때 편집 없이 전체 영상을 다 올린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럼 두 번째 쟁점은 해당 영상에서 문제의 발언을 발견했던 사람 역시 MBC 취재 기자였다. 이 점을 또 여권이 문제를 삼고 있는데 네. 이거는 또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또 당시 상황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당시 22일 아침 7시 25분쯤에 12개 방송사의 서버에 그 글로벌 펀드 행사장 그 취재 영상이 모두 송출이 됐습니다. 네. 근데 당시 한미 정상이 48초만 만났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네. 그러니까 MBC 취재 기자가 정말 48초만 만났을까? 또 혹시 대화 내용은 들어있지 않을까?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송출이 완료된 영상을 이제 MBC 방송사 프로그램으로 재생을 했습니다. 네. 근데 보통 대통령 취재 영상이 들어오면 기자들이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하는 편인데 왜냐하면 대통령의 표정이라든지 대화 모두가 기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 과정에서 비속어 같은 그 발언이 들렸고 이를 주변에 앉아있던 타 방송 기자들에게도 말을 했습니다. 예. 대통령의 발언인 만큼 사안이 또 엄중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이고요. 또 해당 영상은 한 매체가 독점을 할 수 없는 순방 취재단이 공유하는 취재 자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후에 각자 이어폰을 꽂고 들은 방송 기자들 사이에서 어떤 발언인지에 대한 의견 교환이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오갔습니다. 자, 취재 과정은 그랬고 다음으로 방송 과정에서 보면 MBC가 자막을 조작했다. 이 의혹을 지금 여권이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들리지 않는데 MBC 취재 기자가 지어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EXX로 여겨진 말이 이제 욕설 같으니까 가장 잘 들렸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후에는
뭐뭐에서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취재 기자가 처음에는 어디에서일까, 뭐 저 무대에서인가 이렇게 들리다가 그러니까 또 무대랑 바이든이란 말은 별로 호응이 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반복해서 재생을 하고 있었는데 현장에 있던 다른 방송 기자가 이것은 국회에서가 아니냐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또 각자 다시 들어봤고요. 또 MBC 프로그램은 그 뭐 0.5배속, 0.75배속 이렇게 느리게 재생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기능으로 반복해서 재생한 결과 나중에 추후에 언론들이 보도했던 그 문장을 이제 완성해낼 수 있었고 예. 당시 이제 기자실 현장에서 계속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국회에서 그리고 바이든 이렇게 들린다는 의견이 당시에 많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근데 당시 이제 대통령실이 어떤 뭐 반박을 하거나 이 말이 아니라 이런 말이었다, 다른 말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 당시 이제 홍보수석실의 발언의 진위 여부 그리고 의미, 배경 이런 거를 문의를 했지만 명확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발언을 부인을 하진 않고 영상기자단과 취재기자단의 보도 자제로 이해되는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초 보도 3시간여 뒤에도 그 해당 현장에 있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브리핑을 했는데 사적 발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밤 11시가 다 되어서야 김은희 홍보수석이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자들로선 명확한 반박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반박이 없었기 때문에 22일 메인 뉴스 시간에는 기자들이 이해했던 대로 보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과 관련해서 미국 백악관 측에서 문제 제기는 없었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정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윤 대통령 발언 보도와 관련한 정부 여당의 대응에 대해서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사용 논란과 관련해 미국 측 요청은 없었지만 먼저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해당 발언이 미국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이에 대해 미국 측은 잘 알겠고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조태용 주미대사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에, 국무부에는 주미대사관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외 언론에 윤 대통령 발언이 보도된 이후 김은혜 홍보수석의 해명을 전달했지만 논란이 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인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보도는 한미 동맹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정부나 의회에서 문제 제기는 없었다고 합니다. 실제 한미 동맹에 손상이 있었다기보다는 이 문제가 계속 보도되고 논란이 되면 동맹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정부 내에선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미국 일부 언론들이 윤 대통령의 발언을 보도한 것에 대해서도 정부는 필요하다면 대처를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발언 보도와 관련해 정부 여당의 대응에 대한 외신 기사도 이어졌습니다. AP는 서울발보도 윤 대통령이 언론을 질책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가 영상을 처음 보도한 MBC에 대한 조처를 취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는 사실이 아닌 보도가 동맹을 훼손한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서울발로 타전했습니다. CNN과 워싱턴포스트, 독일 공영방송 DW 등 매체는 이들 통신사의 기사를 전제해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이번에는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속보 전해드립니다. 8명의 사상자를 낸 불은 지하 하역장에 서 있던 화물차에서 처음 시작된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또 당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는데요. 이 불과 연기가 얼마나 빠르게 번져나갔는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먼저 김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전 7시 45분쯤 대전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지하 1층 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앞에는 승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주차장 남쪽 끝벽에 빨간 불덩이가 뚝뚝 떨어집니다. 불덩이 왼쪽 편에도 군데군데 불길이 보이고 천장을 타고 뿌연 연기가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잠시 머뭇거리던 운전자는 서서히 후진하기 시작하고 순식간에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불이 보이던 곳은 지하 1층 주차장 남측 면으로 하역장 인근입니다. 경찰은 이 하역장에 1톤 탑차가 멈춰서 물건을 내렸는데 이곳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1명도 발화 지점에서 발견됐습니다. 오늘 진행된 합동 감식에서도 이곳에 대한 감식이 집중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내부 CCTV 확인 결과 탑차 뒷부분에서 불꽃이 시작돼 주변 종이박스로 옮겨 붙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육안으로 판별되는 잔해물은 그 주변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 주변에는 거의 다 타서 재만 남아 있어서. 지하 1층 주차장에는 평소에도 불에 쉽게 탈 수 있는 종이박스와 포장재가 쌓여 있었습니다. 사망자 2명은 발화 지점과 멀지 않은 방제실, 하역장 부근에서 발견됐고 나머지 5명은 발화 지점과는 떨어진 서측 화물용 승강기와 탈의실 등에서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재로 숨진 7명에 대한 부검 결과는 모두 일산화탄소에 의한 중독사로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현대 아울렛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내일 2차 합동 감식에서 스프링클러 같은 시설에 대해 추가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지혜입니다.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사연도 하나둘씩 알려지고 있습니다. 집안 사정이 어려워 일찌감치 취업 전선에 뛰어든 30대 청년이 화마에 쓰러졌고 동료들의 대피를 돕다가 자신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40대 직원은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근조화환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빈소. 아울렛 지하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물류직원 34살 최모 씨는 일찌감치 취업 전선에 뛰어든 꿈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어려운 가게를 돕기 위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백화점 주차요원부터 마트 아르바이트까지 늘 성실하게 일하던 아들이었습니다. 열심히 살라고 지가 그냥 지가 혼자 가서 자수성가 해본다고 뭐 집에 뭐 가정이 구해지 못하니까 그냥 자꾸 해본다고 여러 가지 많이 했어. 뭐 대전시내 백화점에 다 돌아다니면서 주차장 알바도 하고 별짓 다 했어. 입사한 지 1년도 안 된 방제실 직원 33살 이모 씨도 화마에 쓰러졌습니다. 지난 추석에도 일하느라 가족들과 같이 보내지 못했던 이 씨는 어제 출근을 마지막으로 영영 퇴근하지 못했습니다. 명절 때 일을 그때 또 걸렸더라고요, 야근이. 그래서 다른 데 명절 때 같으면 음식도 같이 만들고 항상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 회사에 나가는 바람에 방제실 앞에서 질식해 쓰러져 있다 화재 발생 1시간 만에 병원으로 옮겨진 40대 직원은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화재 신고를 한 뒤 지하에 있던 직원들의 대피를 유도하느라 정작 본인은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송과 그리고 CCTV를 보면서 대피 유도를 계속 유도를 하다가 본인은 대피를 못한 상황에서 구조대가 들어가서 구조를 한. 이번 화재 참사로 숨지거나 다친 노동자 8명 가운데 6명은 하청업체 소속이었고 2명은 외부 용역업체 직원이었습니다. 유족들은 행정당국과 현대백화점 측이 무책임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항의했습니다. 이 최신식 시설이 저런 소방 시스템으로 작동하게 해서 결국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빠져 나게 만들었냐.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달라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오후 화재 현장과 합동 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뒤 화재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현정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 원인이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해서 교통사고와 뇌혈관 질환은 줄었고 알츠하이머와 폐혈증이 새로 10위권에 진입했습니다. 그 사이 인구가 더 고령화됐다는 뜻입니다. 고은상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31만 7,680명이 사망했습니다. 1983년 통계조사가 시작된 뒤 최고 기록입니다. 이 가운데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은 5,030명, 전체 사망자의 1.6%입니다. 사망자가 늘어난 게 코로나 때문만은 아닙니다. 고령화의 영향이 훨씬 큽니다. 전체 사망자 가운데 80세 이상 비율이 절반입니다. 80세 이상 사망자 비중은 1983년에 15%에 불과했지만
2006년에 30%를 넘었고 작년에 처음으로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사망 원인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1위는 10년 전이나 작년이나 암입니다. 그런데 폐렴은 6위에서 3위로 뛰어올랐고 알츠하이머는 11위에서 7위로, 폐혈증은 14위에서 9위로 올라섰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해 폐렴은 2.6배, 폐혈증과 알츠하이머는 3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이제 고령층에서 많이 이제 경험하는 질병으로 보통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알츠하이머병이나 폐혈증, 폐렴들이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은 인구 고령화하고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코로나19는 12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기관지염과 천식 같은 만성 하기도 질환이 재작년에 이어 사망 원인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마스크와 거리 두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질병이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자살률은 10년 전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높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23.6명으로 OECD 평균의 2배가 넘는 1등입니다. 자살은 10대부터 30대까지 사망 원인 1위, 40대와 50대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 돈 스파이크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는 유명 작곡가 겸 가수 김민수 씨가 필로폰 투약 혐의로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체포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30g, 약 1,000회 투여 분량을 압수했고 김 씨에 대해 마약 간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병역 대체 복무의 하나인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하던 22살 대학생이 직속 팀장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하다 결국 퇴사했습니다. 녹취를 들어보시면 괴롭힘이 상당히 심했던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도 가해자인 팀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보는 MBC 손하늘 기자입니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인천의 한 공장의 산업기능요원으로 다녔던 23살 박모 씨는 지난해 말 공장을 그만뒀습니다. 직속 팀장의 괴롭힘을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팀장은 함께 일한 지 한 달 만에 박 씨의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폭언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말 안 되면 이걸로 까버릴 거야. 이렇게 죽여버릴 거야. 시간이 지나자 손찌검, 나아가 추행으로까지 괴롭힘이 확대됐습니다. 까부시자. 오른쪽 배가 아픈 이유가 뭔지 알아? 봐봐, 어느 쪽 맞을 거야? 이쪽, 빨리 얘기해. 우레탄 망치로 생식기를 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군 복무자 신분이었던 박 씨는 일단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고해라, 또 때렸다고. 복무를 제대로 끝내고 복학 일정을 맞추려고 한다면은 이 사람 밑에서 그냥 일을 하면서라도 좀 버티다가. 하지만 팀장의 괴롭힘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한 번은 작업 도중에 손을 다친 박 씨가 회사 소유의 일회용 밴드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캐비닛 철문을 이용해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너희가 얼마나 비싼 건 줄 알아? 이 아쿠아 밴드가? 손 넣어봐봐. 손 봐봐. 자꾸 써. 똑바로 해, 안 해? 박 씨는 가해 팀장과의 근무가 한때 분리돼 안정을 찾기도 했지만 지난해 말 다시 함께 일하게 되자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퇴사하면 일했던 기간의 일부를 군복무 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가해자를 다시 만날 수는 없어 회사를 그만두고 노동청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석 달 뒤 회사 측은 가해 팀장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해 징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노동청에 보고했습니다. 결국 직접 조사에 나선 노동청은 가해 팀장의 직장 괴롭힘 혐의를 인정했고 경찰도 폭행과 강제추행 혐의가 있다며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최근에 우연히 옛 회사를 검색했던 박 씨가 가해 팀장의 차량을 발견한 겁니다. 로드뷰라는 기능 있잖아요. 그 기능으로 회사 주차장을 보면은 가해자 차량이 주차돼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퇴사로 징계를 피해갔던 가해 팀장이 다시 버젓이 출근하고 있었던 겁니다. 일단 그때 다 퇴사를 하셨었고요. 저희가 필요로 인해서 다시 재입사를 요청을 해서. 가해 팀장과 접촉했더니 할 말이 없고 변호사에게 물어보라고만 밝히며 연락을 거부했습니다.
변호사님하고 말씀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팀장님 본인께서는 해명하실 말씀이 없으신지. 전화 끊겠습니다. 회사 측에도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지만 일절 해명을 거부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네, 요즘 골프를 즐기는 사람들이 크게 늘면서 홀인원 보험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달 몇천 원 정도 보험금을 내고 홀인원을 하면 축하금을 받는 보험인데요. 금융당국이 전수조사를 했더니 가짜 홀인원으로 보험금을 타는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열린 도쿄올림픽 여자 골프. 모로코 선수가 160m 거리에서 친 공이 한 번에 홀 속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갔습니다. 홀인원. 와! 홀인원. 실력 못지않게 운도 필요해서 프로 선수도 쉽지 않습니다. 올림픽에서 홀인원을 기록한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아마 이 기록은 계속 전해질 것 같은데요. 프로 선수가 홀인원을 할 확률은 3,500분의 1, 아마추어 골퍼는 12,000분의 1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골프를 친다면 57년에 한 번 나올 확률입니다. 아마추어 골퍼가 홀인원을 하면 한턱 크게 내는 게 관행입니다. 큰 돈이 들다 보니 보험까지 있습니다. 한 달에 몇천 원 정도 보험료를 내고 홀인원을 하면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600만 원까지 보험금을 받습니다. 금융감독원이 2017년부터 4년 동안 홀인원 보험금을 타는 사람들을 전수조사해 보험 사기가 의심되는 168명을 찾아냈습니다. 평생 한 번 하기도 힘든 홀인원을 엿새 동안 2번이나 해 500만 원을 타간 사람, 같은 보험 설계사에게 보험을 든 3명이 6개월 사이 모두 홀인원을 해 200~300만 원을 타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기가 의심되는 보험금 수령액은 10억 원입니다. 홀인원 증명서를 이 라운딩한 사람과 캐디가 공모를 하게 되면 허위로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험 사기로 쉽게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금감원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오늘 서울 관악구의 한 고시원에서 7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이 여성은 해당 고시원의 건물주였는데 타살 정황이 포착이 돼서 경찰이 용의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고시원. 구급차 한 대가 멈춰서더니 소방대원들이 줄지어 걸어갑니다. 흰색 방호복을 입은 과학수사대원들도 잇따라 빌라 안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낮 1시쯤 4층짜리 고시원 건물의 지하에서 74살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묶인 흔적이 있고 손에 결박된 상태였습니다. 타살 가능성을 무게를 두고 지금 수사 중입니다. 숨진 여성은 해당 고시원의 건물주로 1층에서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오늘 아침까지도 숨진 여성과 인사를 나눴다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거의 20년 넘었을 거예요. 지금은 아들하고 사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아침 8시 반에 나가면 그때까지는 멀쩡하시다니까요. 숨진 여성은 당초 이웃 주민과 점심을 먹기로 했는데 시간이 돼도 나타나지 않자 이상하게 생각한 이웃이 여성의 가족에게 연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여성의 친오빠가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수차례 눌렀지만 응답이 없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밥 먹으러 가자고 10시쯤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서 이쪽에 있는 사람이 있어서 들려보라 그랬더니 와서 배를 눌러도 연락이 없어서 이쪽에 어디 뭐 오빠인가 누가 가족이 있대요. 그래서 가보라고. 경찰은 오늘 오전 피해자와 마지막으로 함께 집에 들어간 세입자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서울 서초구에서 국회의원과 구청장 선거에 출마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지난 2019년부터 정부 지원금 배정이나 각종 인허가, 공공기관 임직원의 승진 등을 도와주겠다면서 한 사업가로부터 모두 10억 1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전 사무부총장은 앞서 사업가와 금품 문제로 민형사 소송을 진행 중이며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도쿄에서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국장이 치러졌습니다. 주요 국가의 참석자들이 줄면서 조문 외교의 명분이 퇴색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장례 당일까지도 일본 각지에서 국장에 반대하는 집회가 벌어졌습니다.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의 유골함이 부인의 품에 안겨 도쿄 부도칸으로 들어옵니다. 장례 위원장인 기시다 총리가 안내하면서 국장이 시작됐습니다. あなたは我が国憲政史上最も長く政権にありましたが、歴史はその長さよりも達成した実績によってあなたを記憶することでしょう。 일본 정관계 인사들의 조문 이후 외국 조문단의 순으로 장례가 진행됐고 미국 해리스 부통령, 우리나라 한덕수 총리 등 헌화가 이어졌습니다. 부도칸 인근에 설치된 시민 헌화대에선 일반 시민 조문객들이 고개 숙여 추모했습니다. 日本の地位を非常に世界的な地位を向上させてくれたなと感謝しております。 하지만 국장 반대 시위는 장례식 당일까지 이어지면서 분열된 일본 사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젯밤에는 도쿄와 오사카, 삿포로, 오키나와 등에서 아베 전 총리의 국장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국장이 열리는 시간에 맞춰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国会を通さないで一方的に岸田内閣が決めて実行しようとするのは私たち民主主義国家としてとても問題だと思ってます。 조문 규모는 당초 7,000명 정도에서 4,000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나루히토 일왕도 직접 참석하지 않고 왕실 직원을 대신 보냈고 G7 국가 정상들이 모두 불참하면서 조문 외교 명분으로 국장을 강행한 기시다 총리는 정치적 부담을 떠안게 됐습니다. 국장에 앞서 우리나라 한덕수 총리는 미국 해리스 부통령과 회담했는데 해리스 부통령은 모레 우리나라 비무장지대를 방문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또 내일 기시다 총리와 만나 한일 간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지구로 돌진하는 소행성을 막기 위해서 우주선을 띄워서 인류를 구한다. 할리우드 영화의 단골 소재 중에 하나죠.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미래에 실제로 있을지도 모르는 소행성 충돌을 대비하기 위해서 소행성의 궤도를 변경하는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소행성이 지구에 떨어지자 거대한 구름이 피어오르고 충격파가 온 지구에 퍼져나갑니다. 불덩이가 모든 하늘에서 쏟아지고 결국 인류는 종말을 맞습니다. 지구로 향하는 해성을 충돌 직전 핵폭탄을 터뜨려 막아냅니다. 소행성 충돌로 인한 인류 종말은 여러 영화에서 소재로 쓰일 만큼 이에 대한 인류의 공포가 크다는 걸 보여줍니다. 실제로 소행성 충돌로부터 지구를 지키기 위한 인류의 첫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Oh my gosh. Oh wow. Awaiting visual confirmation. 암석 투성이 소행성 다이모르포스에 우주선이 충돌한 순간입니다. 지난해 11월 쏘아 올린 우주선은 지구로부터 약 1억 100만 킬로미터 거리에 있는 지름 160m짜리 소행성을 초속 6.1km의 속도로 정확히 충돌했습니다. Number one was hit the asteroid, which we've done, but now number two is really measure that period change and characterize how much ejecta we actually. 첫 번째 목표는 달성했고 이제 소행성 궤도를 바꾸는 두 번째 목표도 성공하는 게 관건입니다. 인간이 일으킨 충돌로 천체의 궤도 수정이 가능하다면 지구로 돌진하는 소행성의 궤도도 수정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6,600만 년 전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떨어진 소행성은 공룡 시대를 끝냈습니다. 가까이는 지난 2013년 러시아 중부 지방에 떨어진 지름 20m의 소행성으로 시민 1,5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영화에서는 핵폭탄을 이용해 지구 충돌 코스의 소행성이나 해성을 파괴한다는 설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 방법이 소행성이나 해성을 여러 개로 쪼개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에서 750만 킬로미터 이내로 접근하는 잠재적 위협으로 분류된 소행성은 2,200개가 발견됐는데 아직 발견되지 않은 지구 근접 소행성은 15,000여 개나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MBC 뉴스 이재훈입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한 형사소송법 그리고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가 돼서 이달 초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정당한 건지 여부를 두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오늘 헌재에서 열린 공개 변론에 한동훈 법무장관이 직접 나와서 국회 측 대리인들과 거센 설전을 벌였습니다. 양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정문 양 옆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응원하는 화환들이 늘어섰습니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위헌인지 다투는 공개 변론에 한동훈 장관이 직접 출석했습니다. 한 장관은 3가지 측면에서 개정법이 위헌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 정권 수사를 막기 위한 의도, 위장 탈당과 회기 쪼개기로 토론 기회를 뺏은 절차, 또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해 국민 기본권이 침해되도록 한 내용까지 문제란 겁니다. 이래도 된다고 허락할 경우에는 이런 방식의 비정상적인 입법이 다수당의 만능 치트키처럼 쓰일 것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뉴노멀로 될 겁니다. 수사를 피하는 데 급급한 정치인들이 국민 피해나 부작용엔 관심 없었을 거라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국회 측은 쟁점마다 조목조목 반격했습니다. 입법 의도나 절차에 대해선 국회 의사결정은 고도의 자율성이 보장되며 국회의원들은 양심에 따라 책임을 지고 의정 활동을 하는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헌법은 검찰 수사권을 보장하지 않으며 수사권의 범위는 법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누가 수사하고 어떻게 기소하고 이런 거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시대 상황이나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을 해서 결정할 수 있는 입법사항입니다. 국회는 법무부가 부패 경제 범죄의 범위를 넓히도록 시행령을 고친 데 대해 법을 뛰어넘은 위법한 시행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양측 주장을 직접 들은 헌재는 조만간 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이 정당했는지 결론 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오늘 오후 4시 40분쯤 서해안 고속도로 금천 고가교 위에서 25톤 트레일러에 불이 붙어서 목포 방향 도로가 통제가 됐습니다. 이 고가도로 위에 멈춰선 차량이 불길에 휩싸여서 타오르고 검은 연기가 위로 뿜어져 나오는데요. 이 차량에 붙은 불은 1시간 가까이 지나서 모두 꺼졌고 운전자 1명이 다쳤습니다. 이 사고의 여파로 화재 이후 3시간이 넘은 지금까지도 통제가 이어지고 있고 퇴근길 차량까지 몰리면서 일대 정체가 극심한 상황입니다. 올 시즌 9위까지 추락한 프로야구 두산에 그나마 위안거리가 있다면 이 선수겠죠. 역대 데뷔 시즌 최다 홀드 기록과 함께 신인왕에 바짝 다가선 정철원 선수를 박주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그제 두산과 한화의 경기, 최하위 간 맞대결이었지만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승부가 있었습니다. 8회 투아웃에서 만난 두산 구원 투수 정철원과 한화 김인환. 신인왕 후보 간의 맞대결에서 정철원은 예리한 슬라이더로 삼진을 잡아내며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다른 타자가 들어왔어도 저는 제 공 자신 있게 던지는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던지고 싶은 코스에 잘 들어가서 배트가 앞으로 나오지 않았나. 현재 20홀드로 2007년 임태훈이 기록한 데뷔 시즌 최다 홀드와 타이. 전체 구원 투수 가운데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 4위로 15년 만의 대기록은 물론 신인왕도 사실상 예약한 분위기입니다. 2018년 입단해 군복무를 거쳐 올해 처음 1군 무대를 밟은 5년차 중고 신인. 시즌 초만 해도 주목받지 못했지만 최고 시속 153km, 평균 149km까지 끌어올린 직구를 장착하면서 폭사 논란이 일 정도의 절대적인 신인과 함께 내년 WBC 대표팀 승선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기대는 안 하고 있어요. 뽑힌다면 대표를 해서 열심히 던지긴 하는데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 선배들 앞에선 바짝 얼어있다가도 시구에 나선 걸그룹과의 악수만큼은 포기할 수 없는 23살 예비역. 이정후 홈런 배송에 조연이 된 기억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제일 자신 있게 던진 공이 거기까지 날아가는 걸 보고 다음에는 좀 삼진을 꼭 잡고 싶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팀은 가을 야구와 일찌감치 멀어졌지만 정철원은 하수분 야구의 희망으로 남았습니다.
야구가 너무 즐겁고요. 이기고 싶다는 마인드로 좀 점수를 지키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따라오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홀드나 신인상도 좀 따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MBC 뉴스 박두린입니다. 프로농구 신인 드래프트가 오늘 열렸습니다. 전체 1순위로 과연 어떤 선수가 지명됐을까요? 3년 만에 1순위 지명권을 손에 넣은 LG. 매번 키가 큰 빅맨을 1순위로 선발해왔는데 올해 선택은 달랐습니다. 창원 LG 세이커스 농구단은 연세대학교 양준석. 올해 대학교 3학년으로 1년 먼저 프로에 도전했는데 경기 운영 능력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꿈꿔왔던 무대에 제가 가장 먼저 뽑히게 되고 영광스러운 1순위에 뽑히게 돼서 정말 기분 좋았던 것 같습니다. 2순위 지명권을 가진 KT는 지난해 하윤기에 이어 이번에도 센터 자원인 고려대 이두원을 선택했습니다. 고려대 주장이자 한국농구 유망주 여준석의 형인 여준형은 전체 17번째 순위로 KCC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준석이도 많이 걱정하더라고요.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동생이 상대편이면 뭐 선수 대 선수로 승부를 봐야 된다고. 참가자 42명 가운데 25명이 프로 진출에 성공한 올해 드래프트. 다음 달 컵 대회부터 이 선수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설악산 첫 단풍을 앞두고 오늘 국립공원공단에서는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지금은 해발고도 1600m 지점까지 물이 들었고 지난해에 비해서는 색이 곱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틀 후쯤에는 산에 20%가량이 물들어서 공식적으로 첫 단풍을 알려오겠고요. 가장 아름다운 절정기는 다음 달 중순쯤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늘이 내내 맑다 보니 밤사이 내륙에서는 안개가 만들어지겠습니다. 출근길 곳에 따라서 가시거리가 200m 미만까지 좁혀지겠는데요.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또 낮에는 구름 사이로 볕이 따갑게 내려질 것으로 보여서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의 하늘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는 구름 양이 늘어나겠습니다. 또 대기가 약간 건조해서 불씨 관리에 신경 써 주셔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입니다. 서울 17도, 대전 15도 등으로 오늘보다 높겠고요. 내륙 산지를 중심으로는 10도 안팎을 보여 쌀쌀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광주 27도, 대구는 2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한동안은 비 소식 없이 맑고 건조한 날들이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야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